이제 도덕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내용이에요. 요거는 너희가 직접 배우면서 느껴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의지대로 타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의 유리에서 자연스럽게 남은 그런 게 아니라 리처드 도킨스 자연선택 설명했던 사람 여러분들 이기적 유전자 읽었나요? 거기에 나오는 거와 같죠. 우리가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윤리의 필요성이나 도덕의 필요성, 선생님 친구들 중학교에 있는 그 도덕 선생님들은 지금 윤리란 왜 필요할까? 도덕이란 왜 필요할까? 막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 자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윤리 근데 그거 도덕 꼭 필요해요?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도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수많은 시간을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 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또 하나의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으로도 윤리적 삶에 중요한 걸 느끼고 그 따뜻함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얘기는 마저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사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했는지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철학적으로만 얘기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직접 그 도덕적 행동할 때 뇌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 과학적으로도 분석해봤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고요. 그런데 한계점도 여기 나오죠. 이 시사점도 물론 있지만 한계점도 등장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 만약에 이 도덕과학적 접근이 문제로 나온다면 처음 나오잖아요. 아주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천윤리학과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계점을 지적하고 실천윤리학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에도 용이하니까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깊이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장 윤리적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환경윤리 문제, 지금 당장 어떤 안락사 문제, 사회 정의 관련된 이 복지 해야 되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한테 그 국가 재난기금 주잖아요.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거 줘야 되는 건가? 모든 사람한테? 막 그런 것들. 아니면은 소득 순위별로 차등별로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 도덕 과학적 접근이 바로 어떤 해결점을 주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윤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시해주지 못하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죠, 한계점. 하지만 이런 도덕과학적인 측면, 과학적으로 해명했던 것을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아까 이따 얘기해준다 했던 그 내용은요. 사이코패스의 뇌 모양으로 생겼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이코패스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걸까? 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도덕적으로 막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새로운 사례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 게이지 철로 수리공 그 게이지 사례나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의과대학 교수이자 신경과학자인 되게 그 사람들한테 신망받는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데? 나도 연구해봐야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이 뇌들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 뇌도 다 찍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 뭔가 너무 일치하는 뇌를 찾았어. 근데 그게 내 뇌인 거야. 자기의 뇌인 거야.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도 뭐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냈고 이게 이제 나는 괜찮은데 이게 뭐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도 신망받는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까 그 게이지처럼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반대로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호주 범죄심리학자 연구팀 또 이런 비슷한 걸 했는데 이 영국 옥스퍼드대도요. 이러한 뇌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했던 사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간디라든지 마더 테레사,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리고 세계 중에서도 이제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CEO들의 한 21%가 그런 비슷한 뇌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이코패스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지도자가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유전적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가능성을 보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선생님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 뇌는 어떻게 발달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딱 애기 딱 태어났어. 너희가 응애하고 생일날이야. 모든 뇌의 기능이 다 활성화돼 있나요? 전전두엽의 뇌도 활성화돼 있나요? 언제 활성화될까요? 요거는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800명의 대뇌 발달을 변화를 조사했대요. 그리고 또 1800명뿐만 아니라 13명의 아이는 10년간 계속 이제 추적 조사를 쭉 발달을 관찰한 거죠. 근데 어떻게 발달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뭐 시각, 뭐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운동 능력, 감각을 통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전두엽 우리가 배웠던 공감하고 분노를 충동을 조절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전전두엽은 언제 발달하는지 아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발달을 한대요. 물론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미성숙하다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요인들도 많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그 뭐 호르몬 영향들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또 아니면 교육을 아직 덜 받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내가 연습한 시간이 적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면서 계속 사용할 여러분들의 공감한 능력, 타인과 만났을 때 뭐 감정을 나누는 거, 내가 조절하는 거, 또는 윤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거랑 관련된 뇌가 지금도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지금 이 뇌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나 대충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나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좀 고민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이 발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의 뜻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활성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 괜찮은 나, 좋은 나, 멋있는 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순간순간도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 헬퍼스 하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냈는데요. 요거는 다른 말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직접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을 도와줬을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그러한 장면을 보기만 했을 때도 내가 그 정서적인 만족감, 심리적 만족감이 오래 갔던 적 있나요? 물리적인 것보다? 그런 자극보다 훨씬 더 내가 기분이 좋다든지 아니면 내 신체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왜 기분이 좋아서 내가 막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면역 항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요거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고 윤리 교과서에서도 일부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링크를 달아줬는데요. 영상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싶다 하는 친구는 그 지식백과 누르면 한 30초 안에 알 수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고 나는 그랬던 경험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리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윤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복에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시간 동안 아주 긴 서양윤리 접근 배우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교과서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기출문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수강 내역을 체크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 찾아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실제 윤리 문제를 적용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을 덜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탐구할까? 그 탐구 방법 살펴볼 건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왜 우리 첫 시간에 OT 때 뽑았던 자기 주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거랑 관련된 쟁점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들아, 안녕.